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은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로 가볼 거예요.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유럽인들에게 신비로운 동양, 또 새로운 미지의 대륙, 신대륙에서 쏟아질 재정적 이익을 약속하고 예고하는 흥분과 탐욕, 모험이 점철된 때였습니다. 콜럼버스를 포함한 초기 항해가들은 사실 인도와 중국에 닿겠다고 떠났던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신대륙이었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흑사병과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나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유럽인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 아시아 대륙과 항로를 개척하고 직접 무역을 시작하며 아시아의 무역회사까지 설립하죠. 더불어 신대륙의 식민지화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역사뿐만 아니라 와인의 세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는 동안 유럽인들은 장거리 항해와 무역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와인, 그리고 술을 발견하게 되었죠. 과연 그 시기에 와인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대항해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항해 시대의 와인은 과연 매력 있는 상품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유럽인들의 입맛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대체품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스만 제국의 커피, 마카오의 차, 아즈텍 제국의 초콜릿 등은 유럽인들, 특히 유럽 귀족들의 열광을 받기 시작했죠. 이 새로운 음료와 상품들은 동양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며 큰 인기를 끌었고 유럽의 상류층은 그 신선하고 이국적인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의 식문화와 사교 문화를 빠르게 장악하면서 와인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서양의 와인이 동양, 특히 이슬람권의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고 또 매력적인 상품이었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와인의 산화 문제였는데요. 와인은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금방 씌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오크통과 같은 나무 배럴에 와인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산소 접촉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더불어 당시 선박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았고 유럽에서 아무리 신선한 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씌어지거나 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동과 서아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술, 특히 와인을 금지하는 교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와인은 이 지역에서 매력적인 수출품이 될 수 없었죠.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서양의 와인은 장기간 항해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산화 문제와 장거리 항해에서 와인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상인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 결과 대항해 시대에 적합한 주정강화라는 새로운 종류의 와인이 발명되었습니다. 주정강화 와인은 기존 와인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고 당도를 높이거나 숙성 방식을 통해 산화나 열화를 의도적으로 시킴으로써 장거리 무역에서도 보존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와인인데요. 주정강화 와인은 주로 유럽과 신대륙 사이의 무역을 위해 개발되었고 특히 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아시아로 적극적으로 수출된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 내의 장거리 무역에서 그 보존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상업적으로 중요한 와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입맛이 바뀐 유럽의 소비자들, 또 신대륙에 정착한 이들을 매료시키며 새로운 와인 문화가 형성되었죠. 주정강화 와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증류주인 브랜디의 탄생과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브랜디는 주정강화 와인의 기초가 되는 술이기 때문이에요. 브랜디가 없었다면 주정강화 와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브랜디는 포도주를 증류기로 가열해 만든 증류주죠.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세계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증류 기법으로 만들어진 알코올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음용하는 술로는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인들이 앞서 말한 와인의 다양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포도주를 증류하기 시작했어요. 포도주를 증류하니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농축된 형태의 술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니 긴 항해에도 상할 위험이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장거리 항해를 해야 하고 사실상 당시로선 목숨을 걸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항해를 해야 했던 선원들에게 여러모로 필요한 만족스러운 술이었던 거예요. 네덜란드어로 불에 가열한 와인을 브란데베인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브랜디입니다. 브랜디의 종류에는 꼬냑과 아르마냑이 대표적이죠. 꼬냑과 아르마냑은 모두 프랑스의 지방 이름인데요. 보르도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북쪽과 남쪽 이렇게 위아래로 인접해 위치해 있어요. 바로 이 꼬냑과 아르마냑이라는 이름의 브랜디를 상품화한 것도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에도 전통적으로 오드비라는 포도주를 증류시킨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음료나 술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꼬냑과 아르마냑 지역 오드비가 특별히 맛과 향이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때부터 이 지방의 포도주를 수입해 가서 네덜란드에서 증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포도주를 사다가 증류를 했지만 나중엔 네덜란드인들이 아예 꼬냑과 아르마냑 지방에 직접 증류소를 차렸죠. 사실 꼬냑과 아르마냑 지방의 오드비가 맛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용적인 네덜란드인들이 꼬냑과 아르마냑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꼬냑과 아르마냑 근처에는 말씀드렸듯이 중세 최대 규모의 항구 중 하나였던 보르도라는 도시가 있었고 수출항으로서 매우 탁월한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보르도 포도를 그 많은 증류용으로 대량 구입하기에는 보르도 와인의 명성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쌌고 또 규제도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포도를 대량으로 들여오기 쉽고 보르도에 인접한 꼬냑과 아르마냑 지방의 포도를 선택했던 건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아마 네덜란드인들에게 매우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꼬냑과 아르마냑은 계속해서 그 뛰어난 향과 품질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까요. 17세기부터는 영국인들이 꼬냑에 열광하면서 꼬냑 증류주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현재 꼬냑 4대 메이저 브랜드 중 두 곳인 헤네시와 마르텔의 창립자가 모두 영국인인 것도 이 영향이죠. 꼬냑의 등급체계도 흥미롭습니다. 스페인은 자국의 생산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임에도 꼬냑은 유일하게 등급 구분이 프랑스가 아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꼬냑은 오크통에서 숙성된 기간에 따라 VS, Very Special, VSOP, Very Superior Old Pale, XO, Extra Old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이처럼 등급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프랑스 술에서 혹은 프랑스 그 어떤 특산품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는 꼬냑이 네덜란드인들이 발굴하고 영국인들에 의해 발전된 역사를 가진 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꼬냑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명성을 얻게 되었고 18세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꼬냑용 포도밭의 면적이 룩셈부르크 면적보다 넓다라는 과장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잠깐 꼬냑 음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록 꼬냑이 증류주이긴 하지만 포도주를 증류한 것이기 때문에 위스키와는 카테고리가 다르고요. 오히려 와인에 더 가까운 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이 포도 브랜디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스키는 곡물을 원료로 하지만 꼬냑은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맛과 향을 표현하는 방식도 위스키보다는 와인과 훨씬 비슷합니다. 위스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피트 같은 땔감이나 강한 향을 입히는 숙성 방식은 꼬냑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신 꼬냑은 포도 본연의 맛과 향을 강조하는데요. 음용법도 위스키와 다릅니다. 위스키는 보통 얼음을 넣어서 온더락으로 마시지만 꼬냑은 스트레이트로 마시며 향이 중요한 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잔을 손으로 감싸서 손의 열로 꼬냑의 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음용법입니다. 같은 시기에 바로 이 브랜드를 이용해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이 있는데요. 바로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Fortified Wine이라고도 하며 브랜디를 넣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을 뜻하죠.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에는 쉐리, 포트, 마데이라 와인 등이 있는데요. 이 세 와인은 모두 16세기에서 17세기 대항해 시대에 발전한 와인들입니다. 스페인의 헤레즈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와인인 쉐리는 헤레즈라는 발음이 변형되어 쉐리가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와인 생산지로 알려져 있던 곳이었어요. 이슬람 지배 시기에는 와인 양조가 주춤했지만 스페인이 이슬람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다시 와인 양조가 활발해졌죠. 헤레즈는 주요 항구들과 가까워서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 항해자들이 쉐리 와인을 배에 싣고 떠나곤 했습니다. 15세기에 콜럼버스가 배에 잔뜩 실었던 와인도 쉐리였다고 하죠.
하지만 콜럼버스 당시에는 브랜디가 대중화되기 전이라 현재 우리가 아는 주정 강화 스타일의 쉐리가 아니라 일반 스틸 와인 스타일의 쉐리였을 거예요. 16세기에 들어 쉐리에 브랜디를 첨가하면서 주정 강화 와인 스타일로 발전했고 특히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이 주정 강화 스타일의 쉐리 와인이 자주 등장하며 여러 귀족 등장인물들이 이 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되죠. 이를 통해 쉐리가 당시 영국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러 쉐리만의 독특한 숙성 기법인 솔레라 시스템이 발명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쉐리 와인이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트 와인은 진한 레드 와인에 목말라 있던 영국인들이 발굴한 와인인데요. 100년 전쟁 이후 보르도가 프랑스에 반환되면서 영국인들은 더 이상 보르도 와인을 자유롭게 즐길 수 없게 되었죠. 프랑스는 때에 따라서 자국 와인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보르도를 대체할 진한 레드 와인을 찾기 위해 포르투갈로 눈을 돌렸습니다. 포르투갈은 기후와 지형 덕분에 보르도보다 훨씬 진한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 생산되는데요. 이 와인은 주로 진한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르투갈 전통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영국인들은 포르투갈의 진한 레드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해 주정 강화 와인인 포트 와인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포르투갈의 주요 항구인 포르토를 통해 대량으로 수출했습니다. 1703년 영국과 포르투갈은 와인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긴밀한 경제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 덕분에 포트 와인은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여전히 포트 와인은 영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테일러스, 그레이엄스, 워즈, 다우스 같은 대표적인 포트 와인 하우스들이 대부분 영국 상인들에 의해 설립된 거예요. 포트 와인은 주로 당도가 높은 스위트한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디저트 와인으로 자주 즐기게 됩니다. 특히 초콜릿이나 초콜릿 케이크와 완벽한 궁합을 자랑해요. 그리고 영국 대표 블루치즈인 스틸톤 치즈와의 페어링도 전통적으로 유명합니다. 마데이라 와인은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와인인데요. 1420년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발견한 이 섬에서 포도 재배가 시작되었고 마데이라는 아프리카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와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박이 장기간 항해를 떠날 때 이 마데이라 와인을 실어 나가곤 했던 거죠. 16세기에 브랜디를 첨가해 장거리 항해에 적합한 주정 강화 와인으로 발전한 마데이라는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수입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7세기에는 선원들이 적도 부근을 지나는 항해 중에서 고온에 노출된 마데이라 와인이 독특한 풍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통해 와인을 배에 실어 인도양과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는 동안 일부러 그 적도 지역에서 살짝 열화를 시키면서 숙성을 시키는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스타일의 와인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마데이라 섬에 적도 부근을 지나는 항해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일부러 와인을 열화시키는 방식으로 숙성시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가열 장비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마데이라 와인을 숙성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마데이라 와인은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제협정 덕분에 영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양이 수출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와인이기도 합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당시 토머스 제퍼슨이 건배주로 사용한 와인도 마데이라였죠. 또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하루에 한 병씩 즐겼다는 와인 역시 마데이라였습니다. 주정 강화 와인들은 주로 시쿠주, 즉 디제스티프로 많이 즐기죠.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을 한 잔 마시면 소화제처럼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반면 식전주인 아페라티프는 식전의 입맛을 돋구는 역할로 알코올 도수가 다소 낮고 가벼운 술을 음용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기포가 있는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이 자주 사용되죠. 디제스티프는 주로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당도가 높은 주정 강화 와인 아니면 증류주 또는 리큐르 종류를 마시고요. 오늘의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와인의 맛과 향 그리고 품질이 혁신적으로 변화한 뭔가 신이 나는 그런 시대로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오늘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